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시작은 별 논란의 소지 없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과 UN 방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말을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을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는 영국의 장례식 때도 봤고, 그리고 뭐 그다지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도 만났고, 다시 캐나다 그 오타와와 토론토를 두 군데를 방문하면서 만났는데, 캐나다에서 보도하는 것과 한국에서 보도하는, 이제 두 나라가 사실은 가장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한 케이스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되고 나서 이번에 특히 방문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로이터 통신이라는 모든 그 매체에 다 뉴스를 보도하는 그 매체와 캐나다에서의 보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는 자국 중심의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로이터 통신, 그러니까 이건 캐나다도 아니고 한국 입장에서도 아니고 이 두 나라 정상 만남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전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물론 뭐 한국과 캐나다에서도 다 전한 부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중요한 미네럴, 광물에 대해서, 광물질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몇 개월 사이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양해각서 같은 것을 만든다는 내용. 이게 이제 캐나다 쪽도 아니고 한국 쪽도 아닌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염도 줄이면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왜냐하면 그 광물질이 캐나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요.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니켈 같은 것이 캐나다에 많고, 그리고 캐나다 정부도 지금 이 같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이야 뭐 내놓고 하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미는 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대응을 해서 그 미국이 뭐 포칩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질이 많은 이런 것과는 달리, 또 한국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사용해 보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도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을 하면서 뭐 이런 것이죠. 중국이 뭐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질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캐나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그쪽에 이제 국경 인 윈저의 한국 그 LG 솔루션과 합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이게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한국 용인인가 어디에 또 공장 세우는 것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하면은 뭐 기후 변화 이런 것과 연관된 그 광물질과 반도체와의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전해드릴 두 가지 이슈는 간단히만 전해드리겠는데, 토론토 스타의 보도입니다. 토론토 스타는 물론 캐나다의 뭐 한 10대 신문 그 안에 들어가고요.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기사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 전에 글로브 앤 메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시나요? 이 글로브 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이 신문 역시 캐나다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전이 있는 이 문제를 서로 헤쳐가자고 협의했다.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공급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 가지 이슈를 둘로 기사를 나누어서 보도를 한 토론토 스타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론토 스타는 캐나다의 그 총리가, 주스틴 그 트루도 총리가 원했던 것은
중국의 무역 압력 전술에 맞서는 협력을 한국과 하기를 원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대 중국 이 패턴에서 점점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캐나다는 미국이죠. 그래서 캐나다에는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을 캐나다가 거기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뭐 인도, 또 일본, 뭐 한국, 뭐 나중에 한다고 했고, 캐나다가 들어가진 않지만 그 나라들이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 이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을 한 것이니까 캐나다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권이라든가 무역에서 어떠한 서로 해야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국가식대로 가면서 그 국가들과 한국과 경쟁과 협력을 하겠다. 베이징의 공산당에는 우리가 도전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경제, 무역, 국제규칙,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도 역시 그 서구 사회니까 인권을 얘기를 하죠. 중국과 다른 독재 국가들과는 달리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 스타가 보도하기를 꼭 그 총리와만 만난 것이 아니라 장관, 그 관계부처의 장관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과도 함께 만났답니다. 캐나다 총리와 토론토 스타의 보도가 그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전체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를 경제 파트너로 일하고 싶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캐나다와 무역 협력 강화를 원했는데, 깨끗한 에너지, 광물,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 여기서 우리가 공급망을 구축을 하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치를, 밸류를, 그 밸류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겠죠. 아주 크게는.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말을 캐나다에서 총리와의 회담에서 했답니다.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이건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되고 또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토론토 스타의 보도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엔에서도 만났고 또 뭐 영국 장례식에서도 만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토와 오타와를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다시 탔다. 유엔 뉴욕에서부터 뭐 멀지는 않지만, 그래서 첫 번째 공식적인 그 두 나라 대통령 간의 그 양자 회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것을 두고 캐나다 사람들이 참 잘 모른다. 자국신문이에요. 모르는데 캐나다와 한국이 문화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협력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해왔고 지금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해온 것에 대해서도 캐나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중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캐나다 토론토 스타의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에는 장례식이 또 있잖아요. 영국에 장례식이 있었고 그것은 정말 세기의 장례식인 거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이 이제야 치러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는 영국의 여왕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부가 가겠죠. 당연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는데, 가서 이제 조의를 표하고 한국을 가잖아요. 짧지만 하루를 방문을 해서 뭐 한덕수 총리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물론 일본에서 만납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아시아 다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이번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귀빈으로 대접을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갔었을 때
공항에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한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만났더라면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돈과 관련된 많은 법안을 먼저 완성을 해서 상원 쪽으로 넘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안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도 여자, 지금도 여자입니다. 저는 정규방송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숨지면 서열 2위 그러니까 그때 서열 3위가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로 보면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그러나 평소에는 대통령과 거의 동격입니다. 물론 연방 상원에서도 대통령과 동격인 사람이 지금 있죠. 민주당의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슨이라는 의원이 많은 법안에 한 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원에서는 하원 의장의 권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금 관련, 모든 돈 들어가는 법안, 이 인플레이션 삭감법도 결국은 하원에서 만들어서 상원에서는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의 고무도장 찍어주듯이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먼지가 묻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남자였다면, 물론 백인입니다. 백인 여성이지만 이탈리아계죠. 카톨릭이고 남자였다면 그렇게 푸대접을 했을까?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속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낸시 펠로시처럼 화이트도 아닌데 에이시아계 피도 섞여 있고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블랙 피도 섞여 있는 그런 카멜라 해리스라는 미국 최초의 유색 인종 부통령, half Asian, half black, 이 부통령을 굉장히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엔에서 그 실현한 것에 대해서 미국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편하게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규명돼야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한국 방문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서 지금 부산항에 레이건 함대가 도착을 했다는 것도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USS 로널드 레이건호 도착한 것 뭐 중요한 거죠. 2017년도에 그 당시에 세 척을 그 레이건 등 항공모함 세 척을 그 파견하고 이번이 그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군사 훈련 하죠.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중단됐었던 것. 그 이후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하면서 역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을 해서 미국의 동맹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듯이 합동 군사훈련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선거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어떤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본격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미국은 우방국을 지킬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전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미군을 보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주는 훈련이죠. 북한이 더군다나 선제적인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성김 이 대북 그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이 새로운 법 만들어진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 이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국내에서 무기 개발도 미국이 정신없을 때 많이 그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이 미국 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에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판다고 했는데 팔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보면 꼭 이게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기 때문에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동원령 그 징집제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길어질 것 같고 전세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조금 빠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항상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이기 전에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한국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북한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릴 세 가지 이슈는요. 얼마나 미국에서도 한국에 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매체에서 라스트 네임이 강인 선수 때문에 한국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됐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거의 2주일 동안을 2주일 이상을 슬럼프를 겪다가 아니 이게 웬일이야. 10몇 분 사이에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테고 알고 계시는 그 이상의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뉴욕타임스죠. 서울의 와일드 애니멀 카페에 그 안을 본다 해서 기사도 별로 없어요. 전부 사진인데 사진이 천안에 있는 순복이라는 카페인가 봐요. 최소한 60마리 이상의 스핑크스 고양이를 그 카페에도 있고 카페 주인 그 전명철 씨가 이티와 같은 외모 때문에 이 고양이의 외모 때문에 나쁜 평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귀여워하고 귀여운가요? 무서운가요? 주인 정말 이티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 사람들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이 카페에 와서 그 본인들의 여러 가지 그 애완 그런 동물들과 여기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어머 이건 뭐죠? 아, 네, 아주 아무튼 이 카페에 있는데 너무 많은 거북이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야, 카페 메뉴도 보니까 커피 파시네요. 커피 마키아로, 캐러멜 마키아로. 저 캐러멜 마키아로 좋아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캐러멜 마키아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 여기저기 없는 데가 없어요. 고양이가 훨씬 많네요. 아무튼 이렇게 카페까지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블랙핑크에 관한 평이 있었거든요. 뉴욕타임스에. 저는 읽다가 이해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블랙핑크라는 그 그룹 자체가 굉장히 젊고 그런 그룹이지만 세계를 제패했고 부분적으로. 그런데 완전히 아주 심각한 음악 평론인 거예요. 심각한 음악 평론이라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음악 분야라든가 클래식 분야라든가 하면은 조금 더 이 블랙핑크의 음악을 해부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인데도 저조차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음악 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미국의 이 평론가들이 한국의 케이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에는 지금 사진도 무척 많이 나왔고 존 카라마니카라는 그 기자가 분석을 한 건데요. 제가 조금만 전해드리자면 케이팝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완전히 글로벌적인 그 세계적인 야망을 넓히면서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식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식욕이 확대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배고픈 팝 음악 현장처럼 됐다. 지난주에 제가 K-컬처에 대해서 하나 전해드렸던 것을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런저런 시각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접하지 않은 시각까지도 포함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팝, 힙합, R&B, 댄스 음악을 즐겨 먹었고 다 그걸 자신들이 가져가서 내놨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 그래서 그게 히트를 쳤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맥시멀리즘의 판타지아로 그런 아주 연금술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과잉의 미학을 창조해서 어렵지 않아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맥시멀리즘 막 다 힙합, R&B 이렇게 해서 그 과잉의 미학을 창조해서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리 차면 기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그 21도
그 같은 환경에서 뭐 빅뱅 등등과 함께 너무 인기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장악 한다 해서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프로듀서 그 테디 팍이 지휘했었던 여러 가지 음악, 그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이런 걸 읽을 때 즐겁긴 하죠. 그의 음악은 호기심이 많고 혼란스럽고 자신만만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음악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잘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2016년도에 데뷔했네요. YG의 그 차세대, 그 걸그룹, 차세대를 하잖아요. 왜냐면 YG 영어 나왔다고 앞에. 아유, 참.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는 뭐 휘파람 정도는 저도 알고, 뭐 뚜두뚜두 하는 뭐, 그리고 뭐 How You Like That. 이런 그 초기의 싱글 앨범이 정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야, 이제 횃불을 들고 나가겠구나. 만반의 태세를 갖췄는데 2016년도에 데뷔했으니까요. 2020년도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인 The 앨범이 발매될 그때쯤 되니까 이 그룹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음악은 이전에 그 전에 음악보다 어쩐지 좀 너무 과격하고 더 좀 부서지기가 쉬웠고 과잉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의 정규 그 Born Pink라는 2집이죠. 이 2집은 뭐 장르를 혁신하고 이런 또 막 그 업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제니, 지수, 리사, 로제가 갈림길에 딱 서서 이거 정말 그 에너지가 많은 쾅쾅 하면서 1초, 2초도 한 가수에게 머무르지 않잖아요. 한국 걸그룹 그런 것이. 그런 그 음파도 마찬가지고 음파 충돌 같은 것을 계속 해야지 되나? 아니면 완전히 영어 시장에만 우리가 머물러야지 되는가? 뭐 아니면 이거 해체해야지 되는가? 이런 많은 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팝이 세계에 퍼져나갈 때 처음에는 정말 이것저것을 많이 흡수해서 아주 훌륭하게 테크니컬리 연습을 철저하게, 그것도 그룹으로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인 미국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맥시멀리즘이 고민에 왔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본격적인 그 K-팝인데 대중음악이잖아요. 대중음악에 대한 평이 너무나 진지합니다. 이것 역시 한국의 문화가 그 팝, K-팝 같은 것이 얼마나 미국 뉴욕타임즈의 평은 무척 그 시리어스한 평이거든요. 이 뭐 음악이라든가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다른 데 거 막 평 같은 거 뭐 사람에 따라 다 취향이 다르지만 안 봐도 뉴욕타임즈 보면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엉뚱하지 않고 뭐 그렇게 그런 뉴욕타임즈가 K-팝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공을 들이는, 그리고 뭐 저보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음악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저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딱 오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교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는 한국에 대한 것을 너무나 한국이 어떤 높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들어가고 있다 하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는 또 여러 분야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보도죠? 아니, 한국이 지금 배추가 없어서 워싱턴 포스트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배치래요. 배추가 없어서 김치를 못 담근다. 이거는 뭐 물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쓴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자세히도 취재를 했어요. 그 자세히 취재한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실어줬잖아요. 태백산맥, 그 험준한, 우린 태백산맥 하면 저는 딱 소설이 생각이 나서요. 태백산맥의 그 기슭에서 노성상 씨께서 67세입니다. 이 배추 피해를 쭉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500에이커 정도 되는 배추밭에 배추의 절반 이상이 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거기에 쥐고 만 거죠. 배추가 시들고 모양도 다 바뀌고, 이 강원도 높은 고산지대에서 20년 동안 배추를 재배해온 이 노성상 씨께서 농작물 손실 지금 1년, 올해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너무 지대가 높고 하니까 잘 맞아서 배추김치 담그는 배추요.
잘 맞아서 별 무리가 없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50만 포기가 밭에 버려진답니다. 태백산맥의 배추 수확량이 평년에 한 3분의 2 수준, 3분의 1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기사가 긴데 제가 딱 중간중간 헤드라인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한국 전역의 미식가들이 김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배추 한 개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한 포기가? 소비자 가격이 7달러 81센트, 평균은 한 4달러 17센트인데 그럼 조금 있으면 2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배추를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7일을 이 매운 배추, 김치를 먹으니까. 그리고 이 배추의 부족은 집에서 김치를 사서 드시던 담가서 드시던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당도 문제잖아요. 식당까지 압박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한국에서 김치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대상인가 보죠. 대상이 다음 달부터 가격을 10% 올리는데, 배추김치가 이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된 지 한 달째랍니다. 무슨 다른 무라든가 뭐 오이김치, 뭐 파김치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배추김치는 지금 없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부도 너무 걱정을 하고 있죠. 강원도 그 고원지대까지 기후가 이렇게 나쁘니까 이렇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너무너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은 한복도 그렇고 지금 또 배추, 김치도 그렇고, 김치는 일본하고도 그렇고 아주 민감한 문화적인 이건 소프트 파워 전쟁이죠.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업용으로 소비되는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사오는 그런 배추김치의 40%는 중국에서 들여온답니다. 중국에서 안 들여오는 게 없어요.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쓰는 성조기를 다 중국에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40%, 식당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김치의 40%가 중국 상품이다.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 반지하만 문제인 게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이 숨지는 것,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배추도 먹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태백 그쪽 지역의 여름 최고 기온이 가장 폭염이었다고 하는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른 날이 약 20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1990년대에는 이런 날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더워진 날씨가 사람만 망가뜨리게 하고 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폭풍, 폭우, 뭐 폭염 이렇게 되면은 김치도 먹기 힘든 거예요, 지금. 해서 이미 태백의 일부 배추 재배자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사과로 바꾼답니다. 사과가 달콤해서 조금 더 견디기가 쉬운가 보죠. 배추를 버리고. 그리고 사과도 배추가 더 위인데 배추가 더 고산해서 해야지 되는데 이게 사과로 바뀐다. 그럼 사과밭은 다른 곳에 있는 사과밭도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야지 되겠죠. 네, 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었던 67세의 노성상 선생님은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뭐 이것을 수십 년 했는데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내 배추 농장을 나의 자녀가 2분 계시답니다. 물려줄 생각 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소비자들도 먹어야지 되니까 이 값이 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는 또 한국산 배추가 너무 비싸서 다른 중국산 배추를 사야지 될지도 모르고,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이어지면은 2090년도에는요 이쪽 지역의 배추 재배 그 수확량이 99%가 줄어든답니다. 배추 재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90년까지 가기 그 전에 조금씩 어려워져서 2090년에는 거의 1%,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99% 배추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배추 농사를 지시던 노 선생님은 내가 날씨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배추 재배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적절하게 달콤한 배추잎, 최고의 배추김치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나파밸리, 포도밭 많이 보도합니다. 세계의 뉴스입니다. 와인이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김치를 한국에 뭐 뉴욕에 뭐 한국 사람 잘 가지도 않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김치를 사가는 백인들이 있다니까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워싱턴 포스트도 태백에 배추 농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보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과 미국 방문을, 캐나다는 맨 앞에 전해드렸고요. 그것을 좀 뉴스를 계속 팔로우한 저의 시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주 길게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무척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분들이 내가 이제는 그동안 뭐 고맙게 봤는데 떠나간다는 분도 계시고, 재수없어, 내가 어쩌다 들어와 봤더니 또 이탈형이네 하고 떠나가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더 이상 싫어서 떠나신다고 하시는 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그리고 아주 해피하게 다른 곳에서 다른 뉴스 접하시면서 해피하게 사세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은 언제든지 오픈됐으니까 또 마음 변하시면은 오세요. 자, 일단 그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러분들께서 그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쭉 느끼는 것은 한국이, 미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한 그 국가의 그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것들에, 특히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그런 작은 것들을 막 얘기하고 하는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너무나 작은 것들을 많이 다룬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뭐 모자에 망사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것도 또 누군가가 아니 망사는 미망인만 쓰는 것이라는 등 왕족만 쓰는 것인데, 왕족도 아니고 미망인도 아니면서 모자에 그 레이스는 왜 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모르니까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또 참인 줄 알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알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뭐 퍼스트 레이디들도 망사 있는 것 뭐 했고요. 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고 진보적이다 하는 사람일수록, 여자가 무슨 어디 가서 왜 무슨 모자에 망사를 넣으면 안 되는데 왕족만 써야지 되는데 그 왕족만 달 수 있는 그 망사를 하느냐.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아니, 모자에, 물론 그 나라의 전통과 역사와 매너라면 그 정도는 지켜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자체는 싫은 거예요. 왕족이기 때문에 레이스를 달 수 있고 평민은 감히 왕족이라는 레이스를 달아. 저는 그 개념이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오픈마인드라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입니다. 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망사 달린 것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작은 것에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것과 뭐가 달라요? 이란에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NN 방송에 크리스틴 아만포라고 굉장히 아주 예전에요. 전쟁터만 골라다녔어요. 여성인데. 전쟁터에 다니는 그런 기자였는데 이란에서 여성들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란에 가서 할 때는 이란의 그쪽에 그걸 존중하니까 스카프도 쓰고 뭐도 쓰고 뭐 차도로 비슷한 것도 썼지만 뭐 여기 미국이니까 유엔 총회에 뭐 오고 라이스 대통령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니까 안 써도 된다 해도 그거 안 쓴다고 해서 써야지 인터뷰해 준다 그래서 인터뷰 안 했잖아요. CNN에. 크리스티나 아만포가. 그런가 하면 이란에서 그런 것 안 하고 다녔다고 여성이 숨지기도 했잖아요. 그것과 그게 뭐가 다르긴 다르죠. 그 생명과 연관되고 하는 거니까. 아니 모자에 망사가 있던 말던 뭐 하던 그것은 분명히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문 같은 거는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저의 능력으로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장례식에 100명의 대통령이 갔거든요.
유엔에 33명의 대통령이 왔는데 100명의 대통령이 갔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보도되는 것을 암만 많이 보더라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장례식은 다 지정석이 있기 때문에 뭐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이런 식으로 지정석이 의자에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빠지는 사람이 없고 그 칸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것과 조금 달라서 이 장례식 이전에 있었던 조문은 가디언을 봐도 그렇고 이 BBC 방송을 봐도 그렇고 most of 그 country의 헤드들이 조문을 했다. 그러니까 most of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조문을 하지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처럼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서명을 한 사람도 있고 서명도 뭐 오른쪽에 하느니 왼쪽에 하느니 그것도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해서 조문도 누구나 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엔 연설에 대해서는 그건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고 보통 한국과 북한이 분단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앞뒤로 그 연설 시간을 주지도 않고요. 유엔에도 북한 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도 주고 있고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추정해 보기를 원래는 넣었는데 그걸 뺐는가? 빼서 연설 길이도 그렇게 짧아진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북한 언급을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는 나머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떤 그 한국이 이제 뭐 경제 대국이고 그 밖에 문화도 이렇게 많이 그 빠른 시일 안에 확장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대중문화를 포함을 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돈도 내야 되면 돈도 내고 또 우리가 뭐 기후변화 이런 것도 하면 하고 이런 연설이 있었던 게 저는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은 유엔에 오면 오로지 한국.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다. 바깥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 뉴스만 관심이 있고 한국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무척 죄송하지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살 수 있죠. 아무 살아가는데 문제 없지만 이왕이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캠페인 할 때부터 많은 부분이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함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세계를 향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고통 분담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때의 공약이나 지금의 연설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연설은요. 그리고 바이든이나 일본 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 유엔 무대 자체에서는 뭐 그 어느 나라도 뭐 정상적인 뭐 1시간, 2시간 되는 이런 회담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유엔 자신들이 얘기해야지 되는 그 기조 연설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속해 있는 스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스몰 그룹 활동들도 많고 193개국 멤버들이 보이니 얼마나 많이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도 다 만나려고 하고 미국 대통령도 다 만나려고 하는데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그 대통령 팀이 일본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나 뭔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발표하지 않은 이런 그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만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통역을 다 있어야지 되는데 그 48초 한번 만나고 또 한 번 유엔에서 만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잠깐 만났다 하는데 영국에서 뭐 남의 장례식장에서 잠깐 만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큰 얘기는 없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이러한 그 총리와 대통령이 만났다.
그러면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한국 기도 없는 데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더 크게 보면 한국 기가 있고 정식이면 더 좋지만 그나마 3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그럼 지난 5년처럼 계속 안 만나야지 됩니까? 계속 안 만나야지 된다고 방송하고 글을 쓰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적이어야지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옆에 나라인데 일본을 다 없애버릴 게 아니잖아요. 3년 말 안 하고 지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해야지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되고, 어떤 때 이번에는 그러면 뭐 한국이 가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이걸 외교니까 그냥 봐줄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거기에 계속 뭐 예를 들어 인터뷰를 누가 앵커가 하면 그 앵커도 계속 그 전문가 놓고 그것만 물어봐요. 이게 뭐 괜찮은 건가? 우리가 뭐 체면이 상한 거 아니냐? 꼭 왜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고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라니까는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땐 그렇잖아요. 큰 사람이 좀 양보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것을 갖고, 물론 다 미국처럼 다 만나려고 하고 시간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러면 좋죠. 아직 한국은 거기까지는 안 됐고 일본과는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너무너무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없이, 일본도 한국 없이 일본끼리만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물고 튼 것도 다행이다 하면 다행이라고도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저는 밖에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저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딱 그 글로벌 펀드라는 60억 달러를 미국이 내고 한국은 60분의 1인 1억 달러를 낸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슨 병 같은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게 끝나고 48초 얘기하고, 그리고는 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이 새끼들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막으로. MBC는 왜 MBC만 가지고 그러느냐 했는데, 세계에서는요 MBC가 제일 먼저 했는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MBC 것으로 봤거든요. 가디언의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그 녹음 클립 MBC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MBC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MBC가 처음에 그렇게 보도를 할 때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거가 있고 그 바이든으로 당연히 들었죠. 바이든.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제가 미국 뉴스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구조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배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미국의 정치 구조를, 미국의 그 돈 쓰는 그 구조를 그렇게 잘 알아서 의회 통과가 안 되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했을까? 처음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히 자막으로 나왔으니까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이든이라고 들었고, 저도 그러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김은혜 그 홍보 수석의 그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보고, 야 이거는 변명을 해도 너무 심각하게 하네,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이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날리면이라고, 날리면 어떡하나 라고, 또 그 날리면이라는, 여기 이번에는 자막을 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준을 하고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기구를 달리하니까 정말 날리면으로도 들리더라니까는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새끼들, 그거는 이제 검사 때의 아주 나쁜 습성이고요. 그래서는 안 됐었던 거지만, 이 새끼들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날리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게 날리면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날리면 어떡하나? 내가 쪽팔려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이치에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옷을 가져다 가지고 이거 무슨 색이냐고 해서 저는 파란색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도 다르니까 다르게 들릴 수도 있죠. 저는 그런데 이 컴퓨터로 들으면 바이든이고 휴대폰으로 들으면 날리면입니다. 그게 더 강해요. 그리고 바이든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바이든이고,
난리문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난리문이에요. 전문가들이 그것은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 새끼 뭐 쪽팔려를 어떻게, 근데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나쁜 놈의 새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엔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주 잘못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쪽팔린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쪽팔린다는 말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년쯤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 잘 안 해. 저는 지금도 저는 뉴스기 때문에 오히려 쪽팔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평소에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모든 분들도 다 쓰시는 말이잖아요. 이 새끼, 쪽팔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 따위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렇게 강하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또 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형수에게 그 험한 욕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고 하고, 대통령 못된 것을 원통해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을 지긋지긋하게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면서 쪽팔린다고 얘기했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회사에서, 제가 회사에 다니니까 저희 회사 예를 들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때 제가 했었던 말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험한 말까지 했어야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험한 말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 당시의 형평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점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나는 100%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뭐 이 새끼 뭐 쪽팔린다고 했다고 저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에는 이해는 하지만 예전의 일은 잊으셨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은 조금 하고요. 그리고 난리문이라면 왜 미리 그거를 해명을 못했지? 이 생각은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가라앉기를 바랬구나. 좀 뒤에서 수습하면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미국 의회가 아니라, 또 국회라고 했잖아요. 미국 의회가 아니라,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가로 열고 미국 국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접한 사람들은 다 바이든 미국 국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왜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고 말을 못했는가? 제가 상상을 한다면,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이라고 하면 또 한국에 가서 얼마나 또 난리가 나겠어요. 지금 양쪽을 다 수습해야지 되는 형편이 됐지만, 그래서 잠잠히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말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거면, 이 새끼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1억 달러 그거 승인 못 받아서 나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는 건데 더 안 해주겠죠. 안 해주려고 하겠죠. 지금으로서.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난리문인지 바이든인지.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과 좋지는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고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게 둬야지 된다. 더군다나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국이 의지를 해야지 되고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협력을 해야지 생존 자체가 보장이 되는 안보가, 그런 미국을 향해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정말 그렇게 욕을 했다면 이건 나중에 해명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걸 조금 넘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격이 너무 커서요. 어쨌든 그 말은 한번 해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말에 대해서 또 그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말을 미국을 향해서 했어도 안 되고 한국을 향해서 했어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100%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말은 안 해도 그것보다 더 험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있고, 이건 또 너무 많이 나간 대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외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백악관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한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부 관계의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이게 똑같아요. 한국처럼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이라고 들으시는 분들은 야, 어쩜 변명을 해도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고, 날리면이라고 들리시는 분들은 아니 쟤들은 왜 바이든이라고 하지? 하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먼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바이든과 미국 의회를 욕했을 확률. 그럼 그것을 수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백악관이 괜찮다 하더라도 대사에게 설명을 했을 것이고, 또 뭐 카멜라 해리스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얘기하잖아요. 야당에서도, 방송하는 사람도, 신문기사 쓰는 사람도, 아니 이게 세계가 뭐 몇 바퀴가 이 말이 돌았다고, 세계적으로.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취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가 한국 내부에 그 소용돌이 때문에 다 한국발이에요. 서울발입니다. 세계에서 다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 게 망신이죠. 망신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그런 실언을 했는데 망신이고, 미국과의 이 외교 문제도 또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뭐 BBC도 그렇고요. 다 서울발이에요. 그거 유엔에서, 뉴욕에서 취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작게, 어떤 거는 작게 넘어간다던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큰 것을 해야지, 왜 이런 지질지질한 것으로 세계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무튼 왜,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평가를 받아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일은 내부 단속으로 하고, 외교를 할 때는 좀 웬만하면 작은 것은 넘어가면 넘어가서 좀 하고, 또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처럼 잘못 말하면 미국 대통령도 욕 다 해요. son of B 이런 욕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드러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품도 좋고, 욕을 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 바보 멍텅구리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나면 마이크 꺼졌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고,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 귀로는 바이든으로도 들리고 날리면으로도 들리니까. 오늘 한국에서 본 한국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는 저도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